감정평가협회가 있죠. 우리가 중개사 협회듯이 감정평가협회 의뢰를 해요. 그럼 누가 출제하겠어요? 감정평가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출제하는데 여러분 수준을 알아. 그래서 뭐를 출제냐면 우리 아까 했듯이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중요 포인트 보시고, 그리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규칙에 그 조문에 있죠? 용어 출제를 하고요. 또 아까 물건별 감정평가 원래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도 3문제야. 6문제에서 3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1문제 하면 4문제잖아요. 그럼 나머지 2문제는 어디서 출제할까요? 감정평가의 3방식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른 거 공부하지 계산 문제니까 계산 문제 이제 뭐 계산을 하는 것도 투자론에서 배운 거 그걸 이용한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쉬운 게 거래사례 비교법 더 쉬워요. 이쪽이 출제되면 더 쉽다. 예? 작년에도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출제했죠. 그래서 항상 우리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 라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까요? 신라면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판매 금액은 알죠? 마트 가면은 5개 뭐 묶어서 얼마 판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하나당 뭐 해봐야 뭐 한 550 판매 금액이, 그러면 그 하나 만드는데요 50원 정도 들까? 에? 들어요. 그럼 커피 한 잔 얼마? 요 앞에 있잖아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학생이 여기가 들어. 하니까 아가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 하더라고. 그거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원가 40원. 얼마 안 돼요. 다 임대료 값이지. 그러니까 강남에 임대료 3천만 원 주면서 있는 이유도 엄청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가 얼마 안 되죠, 뭐.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얼마냐? 이게 비용성이야. 누구 측면?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 그래서 무슨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죠? 원가. 비용이니까 원가지. 뭐 원가 방식이 나오죠. 자, 원가 방식은 2가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뭐죠? 적산법. 2가지가 있어요. 자, 아까 했지만 개념은 진짜 용어 설명할 때 개념 출제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산 가액,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해요. 그럼 적산 가액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여러분 재는 뭐죠? 다시 재자.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원가를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재조달 원가는 최유효용의 상태. 최유효용은 감가가 없거든요. 근데 요걸 감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감가가 있다는 거야. 그럼 감가를 빼야지. 이제 재조달 원가에 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를 뭐 한다? 공제. 빼주는 거죠. 공제. 그래서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을 빼주는 요걸 뭐라고 하죠? 이것을 감가 수정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요거 뺀 거야. 감가 수정.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원가법 개념. 네, 요 수식은 또 암기를 하고 다녀야죠. 개념이니까. 그럼 적산법도 최근에 개념이죠. 20회, 24회, 27회, 29회 출제잖아요. 개념. 그럼 대상 물건의 뭐다?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건물 있죠? 지금 공부하는 건물 올해 1월 1일 얼마냐? 그게 기초 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 자,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어요? 네? 요걸 뭘로 출제한다? 환원 이율로 출제를 했잖아요. 언제? 우리가 27회 시험에. 이걸 환원 이율로 출제했어. 기대 이율이에요. 기대 이율에 곱하여 구한, 산정한 기대 수익액.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뭐? 더하여. 필요한 경비. 20회 시험은요, 요걸 뭘로 출제했냐면 사정, 보정으로 출제했어요. 20회 시험은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적산법. 시험 문제는 계속 요거 뭐다? 요 수식을 계속 출제를 했다. 기대율. 여러분 요거 들어오는 거 16회 시험과 우리가 7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개념 20회, 24회, 27회 시험에 또 개념을 또 출제했다. 하여튼 개념만 공부하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익, 편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수익성의 원리를 근거해서 나타난 방식이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은 또 두 가지.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뭐다? 수익 환원법.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뭐죠? 수익 분석법. 여러분 여기서 27회 시험은요. 27회 시험은 또 요 수익 분석법 네모 안에 들어갈 말고였어. 그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다? 우리는 수익 임대료가 나왔겠죠. 지문에 수익 임대료는 수익 분석법이에요. 그리고 수익 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뭐다? 수익 가액이죠. 자, 여러분 수익환원법 개념 보면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순수이익이나는 또는이죠. 또는 뭐 미래의 현금 흐름을 뭐 한다? 환원, 할인이죠. 환원할 때는 뭘로?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는 거. 할인은 뭐 갖고? 할인율로 할인을 하니까 환원하거나 할인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수익 환원법. 요거 계산 문제는 안 내고요. 최근에 계산 문제는 다 어느 거 출제? 요거. 작년에도 요거 출제했죠. 작년 시험에도. 29회도 출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나오면 요거 구하는 건데, 여러분 순수익 구하는 거 배웠죠? 순수익 구하는 거 뭐라고 배웠어요? 순수익. 여러분 투자론에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그걸 이용한 문제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요거 구하는 게, 그래서 계산 문제를 이쪽에서 하나, 투자론에서 이론으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익 임대료는 뭐죠? 우리는 수익, 우리가 순수익, 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뭐를 더한다? 또 필요한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이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교 방식은 또 거래 사례 비교법, 또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자, 이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은 뭐가 중요하다? 우리는 비교. 근데 이것은 비교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1항에 보면 토지가 나오죠. 그래서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뭐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요거 시험 문제 29회 시험에 나올 때는 뭘로 출제했어요? 시험에 29회는 공시지가 기준법인데, 그때 시험 문제 또 보기에 뭘로 출제한 거야? 비교로 나온 거야. 또 비교로 답하신 분 많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자, 그래서 방식이 몇 개? 3방식. 방법 7개라고 하는데, 이때 이것은 뭐죠?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때는 비용성, 수익성, 시장성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격의 또는 가치의 삼면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가치의 삼면성은 평가의 3방식에 뭐가 된다? 성립. 평가의 3방식에 뭐가 돼요? 이 평가의 3방식에 성립 근거가 된다. 가치의 삼면성이. 가치를 가격이라고 해요. 가격의 삼면성. 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여기서 시험 문제 여러분 개념도 많이 출제를 하고요. 요거 모르면 안 돼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딱 기억을 하고 흐름.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여러분 원가법은 뭐에 적용한다? 감가가 별로 없는 뭐죠?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을 하고 여러분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뭐에 적용한다? 재생산이 가능한 뭐에 적용할 수 있다? 재생산이 가능한 조성지 매립지는 적용 가능하고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무슨 목적? 공익을 목적. 여러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동산 예를 들면 뭐죠? 학교, 뭐 공항 이런 거죠. 예? 학교, 공항, 공공건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방법? 원가법. 자, 그래서 원가법을 구성한 2대 요소는 뭐다? 저기 개념을 보면은 원가법을 구성한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 여러분 원가는 뭐라고 아까 설명? 비용, 코스트를 번역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 지금 존재하는 우리 공부하는 건물 있죠? 멸시되면 안 돼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을 어떻게 돼? 기준 시점에 항상 신축 시점이 아니라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기기 같은 거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말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조달 원가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원가 구성, 감가, 수정. 요 두 가지가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죠. 그럼 감가, 수정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재조달 원가에서 요걸 빼서 요 적산가액 구하는 게 뭐다? 감가, 수정이라는 거다. 그럼 시험 문제 뭐 낼까요? 그럼 올해 시험 출제위원이 낸다면 당연히 감가 수정 방법 계산 문제 2문제 낼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러면 계산 문제 되면은 여러분이 올해 2년 전 29회 시험 출제했잖아요. 작년에 안 냈으니까. 그럼 올해 나올 수 있는 게 감가 수정 방법에서 낼 거 아니에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 출제할 거 아니에요.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방법은 이런 게 있겠죠. 평가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여러분 직접 못 구해. 그럼 사례를 직접 못 구하면요.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면 뭐다? 간접법. 그럼 직접법에는 또 뭐가 있다?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뭐죠? 수명. 자, 여러분 건물의 내용연수 하면 건물의 수명. 기계의 내용연수 하면 기계의 수명. 되겠죠?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이에요. 내용연수법에는 3가지. 정액은 일정한 금액이에요.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되는 전자에 구하는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하고 정률은 또 일정한 비율이잖아요. 평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자에 구하는 방법인데 기계, 장치 등의 동사에 적용하고 광산, 건물 등에 적용하는 거 뭐죠?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할 때는 상환기금법. 국공채 투자를 하면 그게 원금이고요. 또 복리 계산에 따른 이자액이 있죠. 그 이자가 발생하는 게 상환기금법이에요. 요 두 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죠. 이건 국공채 투자니까 이자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거 2개는 원래 계산 문제는 안 내요. 계산 문제 출제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2개는 계산 문제 안 낸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또 뭐죠?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뭐 한다? 관찰해서 감가액과 감가 요인을 구하는 방법이 감찰감가법이고 또 뭐가 있다? 분해법. 여러분 감가 요인을 더 세분하는 거죠. 감가 요인을 더 세분해서 나타나는 무슨 방법? 분해법. 분해법은 주의해야 될 것은 원가법에서 감가 수정 방법에 뭐가 있다? 분해법이 있다라는 거. 자, 큰 흐름을 보시고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어느 게 나온다? 시험 문제, 계산 문제 출제를 하면 요거 건물이잖아요. 요거 출제하지. 계산 문제 나오면 뭐를 출제한다? 정액법. 만약에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나왔다 하면은 뭐다? 정액법. 정액법만 잘 공부하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시험 문제 찍는 거예요. 매년의 감가액은 아까 뭐 정액 일정하다. 감가액은 일정하다. 이때 뭐죠? 기준 시점. 항상 여러분 계산할 때 우리는 항상 평가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뭐다? 기준 시점. 항상 기준 시점에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사용 승인 날짜 나오면은 뭘로 가야 돼? 항상 기준 시점으로 가면 돼요. 이 사용 승인 날짜와 기준 시점 문제 보면 다르게 나오잖아요. 또 준공 날짜와 기준 시점 또 다르게 나와요. 그때 항상 몇 년 경과하는 거 잘 보세요. 기준 시점에서 뭐 재조달 원가에서 또 내용연수 끝났다.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아직 수명이 남아있잖아요. 철거할 때까지는. 그때 경제적 수명이 끝났을 때 철거할 때까지 또 남아있는 가격이 있어. 잔존 가격을 빼. 그럼 요게 바로 뭐죠? 감가총액입니다. 요게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준다? 감가총액을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 우리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한다.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이 경제적 내용연수. 그럼 경제적 내용연수 문제 보면 요즘에 50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50년 하면 분모 50년. 40년 하면 40년. 이런 식으로. 요걸 계산하면은 이 감가액이 매년 똑같다. 얘기해. 자, 그래서 그럼 감가 누계액 수정액은 얼마? 여러분 감가 누계 수정액은 얼마? 매년의 감가액에 뭘 곱해준다?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요 금액에 뭐를 준공해서 기준 시점까지 경과한 뭐를 연수를 곱해주. 몇 년 경과했느냐? 곱해주면은 감가 누계액 또는 감가 수정이 나오고 그러면 뭐를 구하나? 적상가액 구하는 거 출제할 거 아니야. 그럼 요 적상가액 구할 때는 제조달 원가 얼마 주어졌겠죠? 여기서 감가 수정에 구한 걸 빼주면은 구한다. 그럼 시험 문제는 뭘 구하는 거 출제한다? 요거 구하는 걸 출제할 거 아니야. 적상, 가액. 요걸 구하는 걸 출제한다. 여러분 2년 전에도 요걸 구하는 거 출제했잖아요. 그때도 전자계산기를 잘 활용을 했어야지. 시험에 나오면 뭐다? 요거 정액법이다 라는 걸 늘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있고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지문 속에 뭐 나온 줄 아세요? 잔존가치율. 요게 또 해석이 또 안 되신 분이 있어. 잔존가치율로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장가율로 출제하기도 해. 요거는 뭐다? 잔존가치율, 장가율은 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 10%라 하면 어떻게 돼? 10%면은 재조달 원가 1억이면 1억에 10%하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냈거든요.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 가치는 없음 하면은 뭐? 내용연수 만료 시의 잔존 가치는 없음 하면 요게 얼마? 제로.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출제할 때는 잔존 가치는 없음 이렇게 출제했어. 그럼 없으면 뭐예요 이게? 제로.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본 시험 가서 여러분이 광명 저기 무슨 학교 가서 치르실 때 여러분 풀다가 소리가 조용해요. 그러면은 계산 문제 어렵구나. 전자계산기 쓸 필요도 없어. 옆에 조용한데 뭐 뚫린다 하면 쉬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면요 강의실에 1명 정도 전자계산기 뚫을까 하는데 거의 안 뚫어요. 풀 시간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이걸 푸시는 분은요 공대 출신들 있죠. 전자계산 익숙하신 분, 상대 출신들이 이걸 풀어요. 왜? 요거 자기들은 암기가 잘 안 되거든요. 민법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사람은 계산 문제 점수 따야 돼. 그래서 그분들은 계산 문제 다 만점 맞아. 민법은 점수가 4, 50점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 두뇌가요 다 있어요. 민법 두뇌가 있고요. 개론 두뇌가 다 있습니다. 왜요? 진짜인데? 여러분 계산하는데 덧셈 뺄셈 못해서요. 왜? 예? 자식분한테 물어보잖아요.
나눗셈을 많이 물어본대. 이게 덧셈 뺄셈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건요 묻지 마시고 전자계산기로 덧셈 뺄셈 고세 다 나와요. 그거 하시면. 그런데 문제는 7 나누기 10 하면은 10을 먼저 누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눌러야 돼? 7. 이것도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전자계산기. 한 번도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7 누르고 나누기 10 이렇게 누르. 근데 여러분은 나누기 중개사 대보세요. 나누기 거의 안 뚫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뚫지. 여러분 계산할 때 곱하기도 해. 몇 프로 있으니까. 나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거래할 때 보니까. 자, 그런 것을 이제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자, 본인이 계산 문제 싫다. 그러면은 찍어야 돼. 예? 찍을 때는 몇 번? 3, 4번 놓고 찍어야지. 예? 우리 계산 문제 최근에 거의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는 다 4번 놓고 나왔어요. 작년도 4번, 재작년도 4번. 평가로. 근데 어려운 문제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출제 요인에 따라 4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 근데 또 어떤 분은 2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1번은 싫어해. 그러니까 계산 문제 보면요. 1번, 5번 나오는 건 하나 있어. 답. 그거는 작년에 내가 이런 문제라면 5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빼놓고는요. 2, 3, 4번, 4번 3개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것은 나중에 9월 달 가서 모의고사 40문제 풀 때 계산 문제 이제 8, 9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문제 푸는 요령을 보면서 계산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몇 번,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답은 2분은 2번을 좋아한다. 2분은 출제는 4번 좋아한다. 얘기는 해줘.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계산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실제 가도 풀지 못해요. 요즘에 출제원들이 계산 문제 난이도 상으로 출제해요. 난이도 상이요. 우리 시험 보면 상, 중, 하. 그런데 예? 여러분 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입니다. 올해는 여기 20%, 중이 50%, 하가 30% 출제예요. 원래. 그러면 이 중이 20문제거든요. 여기 몇 문제야? 30%잖아요. 그럼 요거 하면 80점이야. 요거 포기해도 돼. 여기서 계산 문제 8, 9문제, 7문제가 이쪽에 있어. 계산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어렵겠죠? 안 풀어도 요것만 풀어도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이쪽에서 많이 맞추도록 하세요. 올해 코로나 사태로요. 여러분이 컴퓨터 뺏겼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는 한 200명 등록했는데 수업 들어온 사람이요 20명도 안 돼. 왜 그러냐? 애를 봐야 되니까. 학교 유치, 유년. 그러니까 컴퓨터 뺏기죠. 초등학생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게임 하나부터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 못하는 거야. 컴퓨터. 자식 2명 있으면 컴퓨터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서 원래 문제는 쉽게 출제를 해요. 예? 저도 대학교 어제 채점 저도 완료했는데요. 예? 채점하는데 옛날 같으면요. A 플러스 있죠. 10명 줄 건데 온 거야. 요즘 등록금 반환도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30명 주라 이거야. 그게 이제 상대평가로 해서 달라 이거야. 절대평가면 A 플러스 안 나오니까 상대평가에서 좀 30% 달라. 15명. 예? 그래서 요즘에요. 점수요. 그래 막 팍팍 주정해. 이제 하여튼 데모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시험도 어떻게 돼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 데모할 거 아니에요. 원래 쉽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0회 시험도 그때 IMF 터져서요. 그때 당시도 무조건 쉽게 내라. 그래서 그때 당시 민법 100점 엄청 많이 나왔어. 그때도 문제 너무 쉽게 냈어. 올해도 어렵게 못 내요. 그러니까 올해 합격자가 3만 명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가겠죠. 3만 명인데. 아니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여러분 합격자 조정 안 해요. 무조건 쉽게 내서 많이 합격시키면 나중에 그건 뭐야. 경쟁이지. 나가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합격은 쉽게. 뭐 배우 알아서 하든 뭐든. 그러니까 원래는 좀 문제 좀 쉽게 낼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험이 다 쉬워지는 것 같아요.
미리 출제한 거 1월, 2월 시험 치는 분들이 좀 어려운, 그때 미리 출제했으니까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 늦게 출제하니까 그 문제는 원래 다 쉬운 것 같아요. 자, 이때 합격을 꼭 하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작년 시험에 공시지가 기준법 출제인데, 여러분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거래사례 비교법이든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한데,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은 무슨 가액? 비중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임대료는 뭐죠? 비준 임대료. 임대료를 임료인데, 자, 여러분 27회 시험은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을 출제했었죠. 그리고 작년 시험은 뭘 출제했다? 이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걸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30회, 29회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중가액 구하는 것도 29회 시험에 출제했고, 또 개별 요인 비교하는 것도 29회 시험에 나오고,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래사례 비교법 개념이 나와요. 172페이지에.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을 거래로 준용한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이 뭐다? 비준 가액이에요. 자, 비준 가액인데, 자, 대상 물건과 평가 대상 물건이에요.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럼 거래 사례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표가 주어지거든요. 그럼 거래 사례의 금액이 나와. 얼마?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 사례의 가액, 뭐 제곱미터당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은 여기다가 뭐를 한다?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뭐를 한다? 사정, 보정. 여러분 26회 시험은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인가 출제했잖아요. 사정, 보정. 또 뭐가 있어요? 시적, 수적,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뭐라고 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아까 그 말 있죠? 한글. 그 개념은 또 29회 시험에 또 출제했어. 개념. 개념들은 많이 내니까 확인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그 170 우리가 4페이지 중간에 사정 보정인데, 그럼 요거 계산하려면요, 요걸 구해야 되거든요. 요거 거래 사례 가액은 주어지니까 요거 두 개를 구했는데,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29회는 요걸 출제했죠. 개별 요인 비교 계산 문제. 작년에는 또 가액 구하는 거 출제했는데, 하여튼 요거 잘 공부해 두셔야 돼, 수시. 그럼 4개를 알아야지. 하나, 둘, 셋, 4개를 알면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러면 거래 사례의 수지, 선택 기준, 이걸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액법 중요하다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 딱 여기서 출제하는 거죠. 여기서 알아야 요걸 구할 수 있으니까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 사정, 보정. 자, 여러분 사정이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의 거래 사례보다 비싸게 샀다. 비싸게 사면 감액을 해야 되고, 경매 물건처럼 싸게 사면 뭐다?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고치려면 증액을 해야지. 2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정, 보정 요인은 2가지가요. 여러분이 비싸게 사면 뭐를 한다? 감액을 해야 되고, 싸게 사면 뭐 한다? 증액. 2가지 중에 하나. 고가 거래이냐 저가 거래냐, 2가지. 사정, 보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요, 계산 문제니까 사정, 보정한 값이 얼마냐. 그래서 분모는 뭐다? 분모는 사례. 분모는 사례. 분자는 정상적인 뭐다? 시장 가치.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뭘로 본다? 배. 자, 사례. 부동산의 알파. 알파는 뭐가 돼? 얼마만큼 보정해? 20% 고가냐, 10% 저가냐, 이런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사정 보정률.
몇 퍼센티지냐 나와요. 그때 고가일 때는 뭘로 간다?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플러스. 고가일 때는 저가. 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뭘로 간다?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기준은 100%인데 여기서 알파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자, 여러분이 3년 전에 출제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100인데 사례 부동산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에 비해서 20%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저가니까 얼마? 저가일 때는 뭐? 마이너스. 요거 답. 그럼 얼마야? 답은 80분의 100인데 분모 분자 20으로 나눠주면 얼마? 4분의 5. 1.25. 요게 3년 전 정답. 1.25. 5초 안 걸리죠? 이거 계산이 안 돼. 왜 안 되냐? 문제 풀으니까 분모가 사례인지 대상인지 이걸 또 분모를 몰라. 그 고가 저가 때 플러스 마이너스도 몰라. 이래서 틀리는 거예요. 쉬운 문제지만. 자, 이런 계산하는 방법만 기억하면 돼요. 고가일 때 뭘로? 플러스. 저가일 때 뭘로? 마이너스. 두 번째는 뭐다? 이제 시점 수정을 해야겠지.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우리는 시간적 유사성이죠.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거래 사례에 가액이 있어. 여러분 거래 사례 가액이 5억 원이에요. 그럼 언제? 2019년 10월 1일 이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 그럼 평가 대상 물건은 얼마? 자, 평가 대상 물건 2020년 7월 1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날짜가 다르죠. 여기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7월 1일 평가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해야 돼.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은 시점 수정이 안 돼요. 거래한 날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래 날짜과 이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수준이 달라. 어떻게 다르다? 여러분 사례 물건 거래 사례의 가액이 5억이다. 둘 다 5억이에요. 날짜가 몇 개월? 예? 7개월 동안 가격이 5억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으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런데 날짜가 여기 거래가 6억이야. 1억 올랐네. 7개월만 6억 오르면 시점 수정을 뭐 해? 해야 돼. 얘기해요. 그럼 이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하는데 날짜 너무 길죠. 텀이 7개월을. 한 달 전 수집한 거와 7개월 전 수집한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사례를 수집할 때는 이 날짜 7월 1일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서 뭐 7월 5일 아니면 6월 뭐 20일 이런 식으로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뭐가 적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시점 수정할 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이 기준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지수법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인데 토지가 우리 시험에 계속 토지가 나오니까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가 변동. 여러분 시험 문제 보면요. 지가 변동률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1월 1일, 원래 2020년이잖아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12월 31일이면 시험 날짜입니다. 10월 31일 이렇게 주어져. 시험 나오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지가 변동률 5% 상승 이렇게 나와. 5%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5% 상승하니까 1 플러스 얼마? 5%니까 0.05. 기간은 1년이잖아요. 예? 1년. 그럼 얼마? 1.05. 시점 수정치. 이런 식으로. 그럼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가면 돼. 시점 수정치는 분모는 거래 시점의 지수. 지수는 100%이죠. 그리고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여러분 이 기준 시점에 거래 시점에 가격이 올랐느냐?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오르면 뭐다? 플러스. 내리면 뭐다? 마이너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1월 1일 2020년 1월 1일 기준 요거 1월 1일 100으로 본다.
100으로 봤을 때 기준 시점에서 가격이 5% 상승했다. 5% 상승하면 뭐가 온다? 플러스 100분의 105, 1.05 이렇게도 구해도 돼. 같은 말이지 뭐 그 말이. 그래서 항상 상승, 최근의 시험은 다 뭘로 출제하고 있다? 상승으로 나와요. 지가 변동률 5% 상승, 뭐 10% 상승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지가 변동률로 최근에 출제를 계속 하고 있고.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다? 위치의 유사성. 자,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 위치의 유사성. 그래서 여러분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어디서? 자, 우리가 아까 사례 수집할 때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 아니면은 동일 사례 수집의 가장 먼 거리는 거냐?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어디서?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수집하다. 자, 여러분 인근 지역이 철산동이다. 광명 철산동이다. 그럼 여기에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 감정평가의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했어. 네? 그럼 여기는 같은 동네 있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으면 어떻게 돼? 용도적 공통성이 있어. 주거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어.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데 철산동이 아니라 뭐다? 한동이다. 그러면 가격이 동일 평균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있다 없다? 있지. 그때는 어떻게 돼?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동일 이 수급권 안에 인근적인데 인근적의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어디?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 여기서 뭘 구한다? 사례를 구해.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시험 문제는 또 이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 그러니까 뭐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유사 지역을 종합적으로 모든 면에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지역 요인 비교치는 아까 늘 얘기했지만 분모는 뭘로 간다? 분모는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 분자는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근데 분모 분자 헷갈리면 안 돼요.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 그리고 뭐다? 평점법. 근데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게 총화식이고 전부 곱해주는 게 상승식인데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 상승식. 그 시험 문제 보면 원래도 이렇게 나왔죠. 우리 비교치는 상승식으로 계산 이렇게 나와. 아, 비교 요인을 전부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런 얘기죠. 평점법 비교 항목 있죠. 비교 항목 뭐가 나와요? 뭐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 항목이 나와요. 비교 항목. 그래서 표가 주어져요. 시험에 나오면. 또 표가 주어지면 더 좋고 말로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돼? 대상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20% 우세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 쓴 거죠? 이번은 마지막 계산 물적 유사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는데 이것도 방법은 두 가지. 또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평점법이 있는데 자, 여러분 2년 전 29회 시험에 뭐를 출제했죠? 우리는 종합적 비교법 28회인가 종합적 비교법을 출제를 했어요. 계산 문제. 그것도 5초도 안 걸렸어요. 바로 계산. 전자계산 게 바로 뚫으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또 뭐다? 사례. 분자는 뭐다? 대상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
자, 여러분 가로의 폭, 여러분 예를 들면 가로의 폭 면에서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다. 우세일 때는 뭐다? 우세 나올 때는 플러스. 열세일 때는 뭐? 마이너스. 또 뭐 접근 조건이죠. 고객의 유동성 접근 면에서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3% 우세하다. 우세하면 또 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열세에 나오죠. 자, 어떻게 돼? 우리는 또 환경 조건 면에서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대상 부동산이 2% 열세 있다. 열세일 때 뭐? 마이너스. 상승시로 가라면 다 뭐를 해준다? 이렇게 곱해준다. 이 말이에요. 비교를. 그런 식으로 계산. 그럼 이거 얼마? 101.05. 요건 얼마? 1.03. 요건 얼마? 0.98. 전자계산 그래 계산하면 이제 소수점 4자리가 딱 나와. 1. 얼마 4자리. 그래서 구하는 것을 출제를 합니다. 만약에 면적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예?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사례 부동산의 면적은 250제곱미터. 면적이 다르면 또 면적 비교해야 돼. 분모는 뭐다? 또 사례, 분자는 뭐? 대상. 면적 되면 250, 200 들어가면 되지.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면적이 다르면. 근데 가끔 보면요, 면적이 다른데 이것도 비교 안 하는 분이 있어. 또 답은 달라져 버리죠. 그러려면.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는 면적 다른 걸 출제했어. 아까처럼. 면적이 다르면은 면적 비교해주고 면적이 같으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냐? 여기 뭐가 붙었어? 등이죠. 그 면적이 다르면 비교해줘라.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 나오죠. 거기 보니까 밑에 보시면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뭐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자 표준지 공시지가 밑줄. 여러분 시험에 개별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어떻게 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할 필요 없다. 사정 보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다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뭐가 나와야 돼? 시점 수정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때는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바로 시점 수정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수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176페이지 맨 위에 수식 보면 사정 보정이 없는 거야. 바로 시점 수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박스 안에 볼까요? 시점 수정 니은에 볼까요?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통계청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동그라미. 통계청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고 한국은행은 생산자 물가지수.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가 나온다? 시험 문제, 계산 문제예요. 원가법에서는 정액법 계산 문제 출제 예상이 되는 거고,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구할 때는 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 보기 안에 그 박스가 주어지거든요. 박스 안에 지역 요인 비교는 이렇게 나와.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 소재하여 어떻게 돼요? 위치는 동일함. 이렇게 나오면 뭐 돼?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인근 지역에 있으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 계산 문제가 빠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만 계산하면 돼. 근데 또 사정 보정도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대상 토지와 사례 토지는 동일하면 또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지. 그럼 몇 개? 하나, 두 개만 계산하면 돼. 작년에도 그 두 개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요. 조건이 주어지니까 그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계산 문제입니다. 이론 출제 안 해요. 계산 문제 출제하지. 자, 그리고 수익환원법도 작년
재정에 계속 계산 문제죠. 올해도 나오면은 계산 문제가 출제합니다. 자, 이 수익환원법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